그러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너무 형편들이 안 좋고 거기서 미래도 없어 보이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오스 국경을 그날 밤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거를 알고 라오스에서 3개월을 있다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다 털렸어요.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나? 한국에 계속 지내면서 순간순간 숨 쉬는 것조차도 막 감사하다. 시간 조금만 더 지나봐라. 더 많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김소아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식당 3층 지붕에서 떨어지고 남편이 차에 태워서 탈북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대판 사랑의 불시착 스토리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북한 식당에서 일했을 당시에 3년 차에 들어섰을 때였거든요. 식당에 이제 자주 오던 손님이 계셨어요. 저는 지점을 중간에 옮겼거든요. 원래 있던 지점에서 새로운 식당으로 지점을 옮기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 때였어요. 식당도 낯설고 뭐 옆에 주변에 동료들도 낯설고 손님들도 다 낯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딱 이렇게 왔는데 지금의 남편이거든요. 그때 딱 손님으로 왔을 때 늘 모든 종업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낯가림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당시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뭔가 봉사하러 가야 돼 하고 이게 흩어지라고 하면은 그 손님에게 항상 편하게 갔어요.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늘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한 3, 4개월 뒤에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목걸이를 주면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다른 언니를 통해서 목걸이를 줬어요. 목걸이를 딱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막 백화점에 한 달에 한 번 쇼핑 갈 때마다 너무 갖고 싶었던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의 마음을 꿰뚫어 먹어 이런 목걸이를 가져왔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지만 보이원한테 받쳐야 되니까 손 부들부들 떨면서 갔다가 바쳤거든요. 이 손님한테 뭔가 잘해볼까? 그때 당시 제가 선배에 들어갈 당시였어요. 식당에서 선배가 되면은 좀 매출도 후배들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이 손님이 또 이렇게 목걸이를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 뭔가 특별하네? 다른 종업원들에게 다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특별하게 해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가서 서빙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저한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의심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내가 좋아서 이러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면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지 말고 나도 원하는 매출을 마음껏 뽑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잡고 이렇게 같이 저도 손님으로 오실 때마다 제가 가고 그리고 후배들 2명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서빙하고 그랬어요. 홀에 이렇게 뭐 항상 공연 보고 또 혼자 이렇게 서육회랑 그리고 한국 소주를 시켜가지고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공연하고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테이블에도 가고 막 중국 손님들 이렇게 테이블에 선배니까 동생들이 언어가 안 되면은 제가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선배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뭔가 한쪽으로 안쓰러워하면서도 질투도 하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식당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식당에 매일 점심 저녁으로 오는 거예요. 점심에 와서는 식사를 하고 가고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사과 이렇게 5알짜리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마트에 미니 사과 5알이랑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매일 허박죽을 써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성에 제가 이게 계속 매일 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내가 배운 거는 이거 나쁜 놈이 이거 분명히 국정원 사람인데 이거 지금 내가 넘어가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걷잡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늘 내려가서 얼굴 보면은 그냥 계속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식당을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숙소에 올라가서는 살을 꼬집고 절대 탈북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 충성심도 되게 높았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열심히 벌어서 상납도 잘하고 북한에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를 식당에서는 저를 항상 믿고 지켜봐주고 또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다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열심히 하려고 식당에서 열심히만 한 거죠. 저는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찰나에 제가 또 휴가도 갔다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뭔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이제 형편들이 너무 안 좋고 제가 거기서 미래도 없어 보이고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불행할 것 같고 그리고 억압 속에 못 살겠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귀찰대들이 자평년동맹이라는 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못 살게 그러고 한마디로 몇 시까지 와라, 비판서 쓰러 와라. 이거를 거의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에 갔다가 들어갔다 하면 한 6개월 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시달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일단 제가 알던 평양이 화려한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에 있다 평양에 가보니까 너무 구리고 한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때 당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나가려고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휴가를 핑계를 대고 한국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브로커도 보내달라고 해서 부모님 같이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부모님이 일단 그런 해외 세상을 하나도 모르시다 보니까 남조선이란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평양은 이제 더 통제가 심해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나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탈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휴가도 마치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뭐 이 사람이랑 엄청 이렇게 또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 사람이라면은 뭔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탈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 한국 남자에게 제가 먼저 밖에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제가 그때 당시 식당에서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고 준비된 게 없지만 그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나가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덕분에 탈출해서도 저희가 라오스로 향했거든요. 이 사람 덕분에 라오스 국경을 하루 만에 넘을 수 있었던 거죠. 계획 없이 나간 거에 비해는 그래도 엄청 짧은 사이에 전화 돌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해서 라오스 국경을 그날 밤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새벽에 나갔거든요. 하루를 캄보디아에서 있다가 이제 밤 지나고 새벽에 이제 다시 떠난 거죠. 한 거의 22시간 만에 라오스로 넘어갔어요. 라오스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현재 남편과의 연애 스토리가 있었나요? 라오스에서 사랑이 싹 트지는 않았어요. 너무 절절하고 너무 긴장되고 둘 다 한국으로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막해진 거예요. 그때 라오스에 가서 딱 갔는데 일단 밖을 벗어나니까 자유로운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밖에 그냥 공기가 다 맑아 보여요. 바깥 세상을 너무 쳐다보니까 그때 너무 신기하고 이제 살았다, 밖에 나왔다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될까 했는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겸인이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온 거를 알고 그때 당시 남편도 라오스 겸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국에 보내준다고 해서 한두 명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그 지금의 한국 남편에게 여권을 만들어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해서 그냥 돈을 주고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다 털렸어요. 그렇게 라오스에서 3개월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상황이 분위기가 팽팽해져 있는 상태였고 저도 엄청 싸우고 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한 번은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방법이 없구나. 나 이제 한국에 갈 길이 없구나. 저는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잘 몰랐고 그 당시 남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검색해서 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검색할 줄도 모를 때였고 오로지 이제 그 사람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계속 사기만 당하는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 사람은 그게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남편은 거기서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자고 했어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나 이거 북한에 잡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라오스랑 북한이 진짜 가깝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거기서 잘못하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빨리 이 사람이 뭔가 태국으로 넘어가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라오스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계속 기다리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최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떠한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아이를 빨리 가지면,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이 있으면 라오스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이 사람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태국에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기는 사기대로 다 당한 상태에서 아기도 가졌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었고,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표현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경찰을 섭외해서 총 들고 와서 협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라오스에서 내일이면 태국에 넘어가야 되는 날인데 딱 요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 안 주면은 뭔가 총으로 쏘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사달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체를 하라 해가지고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에 태국을 엄청 힘들게 어렵게 넘어갔어요. 사람들도 다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싹 다 전 재산을 털리고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탈북 중에 이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영화 같은 순간들 있을까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22시간을 있는 시간이 죽을 것 같았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 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잡는 사람들인 것 같고, 쌀국수 먹으러 가도 쌀국수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 시골에 모텔 비슷한 시골에서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민박 같은 데도 들어갔는데 CCTV가 있으니까 북한이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오늘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심장이 그냥 저이면서 있었고,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경찰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저 우리 잡으러 왔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이게 상황상 언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무조건 사람 섭외보다도 빨리 라오스 넘어가는 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 국경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지 저희를 지켜줄 사람을 섭외할 그런 여건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몰라도 저희는 아예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게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해외에서의 출산, 탈북 쫓기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지냈는데 한국에 온 뒤 돌아봤을 때 남편에게 그때 정말 우리 사랑했었지 하는 감정을 언제 다시 느끼셨나요? 결혼 생활처럼 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거기서는 언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이제 불법으로 아이를 어렵게 출산을 했고, 아이랑 제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숨어 지내고, 저희는 이제 태국에서 한 1년 6개월인가 있었거든요. 정말 숨어 지내다시피 지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그렇게 생활 조건이 막 넉넉하고 숨 쉬어지지가 않아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마음이 쌓여가고 막 힘듦이 쌓여가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지라는 생각에 늘 팽팽한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 해, 두 해 지나서도 잘 모르다가 한 3년 지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크죠. 이게 그 순간에는 너무 절정에 있었어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지? 어떡하지? 막 이게 정말 급급했고, 국적 없이 해외에서 숨어 지내는 게 너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없어 본 사람만 알지 국적 없이 해외에 숨어 있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생각만 해도 눈이 그냥 핑 돌아요. 국적 없이 떠돌던 적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다른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나라 한국 여권에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파워가 진짜 세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해외 나가게 되면은 오래 버는 것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 비자 없이 가는 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엄청 뿌듯하죠. 나도 이게 한국 여권 들고 내밀면서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뭐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무슨 너희가 내가 한국 여권 들고
들고 다니는데 너희가 나를 어찌하겠어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진짜 뿌듯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이게 처음보다도 한국에 계속 지내면서 감사함이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무디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해. 순간순간 숨 쉬는 것조차도 막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언니들에게 얘기하니까 언니들이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 너 시간 조금만 더 지나봐라. 더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야 너 더 감사하게 되면 국뽕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게 처음부터 생기는 줄 알아? 아 진짜요? 언니 저 지금 국뽕이 생겨요 그러거든요. 넌 그거 지금 약한 거야. 좀 더 살아봐. 더 생겨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 뿌듯함이 계속 긍지감과 감사함이 엄청 커지는 게 요즘에는 K-팝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 노래를 들어도 작년에부터 제니가 아파트랑 엄청나게 유명했잖아. 빌보드라고 하던데 그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보드 1위 한다 차트에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한국이 다 앞에 있냐 이런 생각하면은 그때 너무 뿌듯하고 축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먹고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잘 먹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금은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끔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겠구나. 저 사람들 지금 밥 없어서 밥 못 먹겠구나. 지금 저희 사촌 언니들의 사촌 형제들 나가서 뭘 하고 있겠구나. 장사하겠구나. 저 친구 떠올리면은 며칠 전에도 막 꿈꾸다가 갑자기 동료들이 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동료들이 나왔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가지고 자다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동료들이 북한에 가서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비록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응어리 같은 게 마음속에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 사는 사람들 떠올리면 마음이 늘 아프고 내가 탈북할 때 한두 명이라도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거야. 비록 나도 어렵게 오긴 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라도 같이 왔을 거라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딱 오니까 그냥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이제 살았구나. 왜냐면 해외에서 못 들어와서 너무 날이 서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렵게 온 거에 대해서 저는 동료들과 같이만 나누고 싶고 동료들 내가 한두 명이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늘 해요. 후회를 한다면 그거를 늘 후회해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 내가 데리고 나오면 나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겠구나. 그때 왜 나 혼자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한국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잘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감사함이 많아요. 일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일도 또 너무 감사하구나 해서 항상 겸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일 주는 사람들, 그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감사함이구나 라는 생각에 늘 겸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많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일하다가 뭔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도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북한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식당 3층 지붕에서 떨어지고 남편이 차에 태워서 탈북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대판 사랑의 불시착 스토리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북한 식당에서 일했을 당시에 3년 차에 들어섰을 때였거든요. 식당에 이제 자주 오던 손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지점을 중간에 옮겼거든요. 원래 있던 지점에서 새로운 식당으로 지점을 옮기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 때였어요. 식당도 낯설고 뭐 옆에 주변에 동료들도 낯설고 손님들도 다 낯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딱 이렇게 왔는데 지금의 남편이거든요. 그때 딱 손님으로 왔을 때 늘 모든
다른 종업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낯가림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당시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뭔가 봉사하러 가야 돼 하고 이게 흩어지라고 하면은 그 손님에게 항상 편하게 갔어요.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늘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한 3, 4개월 뒤에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목걸이를 주면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다른 언니를 통해서 목걸이를 줬어요. 목걸이를 딱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막 백화점에 한 달에 한 번 쇼핑 갈 때마다 너무 갖고 싶었던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의 마음을 깨뜨려 먹어 이런 목걸이를 가져왔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지만 보이원한테 받쳐야 되니까 손 부들부들 떨면서 갔다가 받쳤거든요. 이 손님한테 뭔가 잘해볼까? 그때 당시 제가 선배에 들어갈 당시였어요. 식당에서 선배가 되면은 좀 매출도 후배들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이 손님이 또 이렇게 목걸이를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 뭔가 특별하네? 다른 종업원들에게 다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특별하게 해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이렇게 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가서 서빙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저한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의심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내가 좋아서 이러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면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지 말고 나도 원하는 매출을 마음껏 뽑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잡고 이렇게 같이 저도 손님을 오실 때마다 제가 가고 그리고 후배들 2명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서빙하고 그랬어요. 홀에 이렇게 뭐 항상 공연 보고 또 혼자 이렇게 서육회랑 그리고 한국 소주를 시켜가지고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공연하고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테이블에도 가고 막 중국 손님들 이렇게 테이블에 선배니까 동생들이 언어가 안 되면은 제가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선배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뭔가 한쪽으로 안쓰러워하면서도 질투도 하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식당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까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식당에 매일 점심 저녁으로 오는 거예요. 점심에 와서는 식사를 하고 가고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사과 이렇게 5알짜리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마트에. 미니 사과 5알이랑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매일 죽을 허박죽을 써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성에 제가 이게 계속 매일 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내가 배운 거는 이거 나쁜 놈이 이거 분명히 국정원 사람인데 이거 지금 내가 넘어가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걷잡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늘 내려가서 얼굴 보면은 그냥 계속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식당을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숙소에 올라가서는 살을 꼬집고 절대 탈북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 충성심도 되게 높았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열심히 벌어서 상납도 잘하고 북한에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를 식당에서는 저를 항상 믿고 지켜봐주고 또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 이런 거에 다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열심히 하려고 식당에서 열심히만 한 거죠. 저는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찰나에 제가 또 휴가도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뭔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이제 형편들이 너무 안 좋고 제가 거기서 미래도 없어 보이고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불행할 것 같고 그리고 억압 속에 못 살겠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귀찰대들이 자평연동맹이라는 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못 살게 그러고 한마디로 몇 시까지 와라, 비판서 쓰러 와라, 이거를 거의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에 갔다가 들어갔다 하면 한 6개월 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시달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일단 제가 알던 평양이 화려한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에 있다 평양에 가보니까 너무 구리고 한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때 당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나가려고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휴가를 핑계를 대고 한국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브로커도 보내달라고 해서 부모님 같이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부모님이 일단 그런 해외 세상을 하나도 모르시다 보니까 남조선이란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평양은 이제 더 통제가 심해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나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탈북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휴가도 마치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뭐 이 사람이랑 엄청 이렇게 또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 사람이라면은 뭔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탈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 한국 남자에게 제가 먼저 밖에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고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제가 그때 당시 식당에서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고 준비된 게 없지만 그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나가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덕분에 탈출해서도 저희가 라오스로 향했거든요. 이 사람 덕분에 라오스 국경을 하루 만에 넘을 수 있었던 거죠. 계획 없이 나간 거에 비해는 그래도 엄청 짧은 사이에 전화 돌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해서 라오스 국경을 그날 밤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새벽에 나갔거든요. 하루를 캄보디아에서 있다가 이제 밤 지나고 새벽에 이제 다시 떠난 거죠. 한 거의 22시간 만에 라오스로 넘어갔어요. 라오스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현재 남편과의 연애 스토리가 있었나요? 라오스에서 사랑이 싹 트지는 않았어요. 너무 절절하고 너무 긴장되고 둘 다 한국으로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막해진 거예요. 그때 라오스에 가서 딱 갔는데 일단 밖을 벗어나니까 자유로운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밖에 그냥 공기가 다 맑아 보여요. 바깥 세상을 너무 쳐다보니까 그때 너무 신기하고 이제 살았다, 밖에 나왔다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될까 했는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겸인이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온 거를 알고 그때 당시 남편도 라오스 겸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국에 보내준다고 해서 한두 명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그 지금의 한국 남편에게 여권을 만들어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해서 그냥 돈을 주고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다 털렸어요. 그렇게 라오스에서 3개월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상황이 분위기가 팽팽해져 있는 상태였고 저도 엄청 싸우고 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한 번은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제가 하늘을 보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방법이 없구나. 나 이제 한국에 갈 길이 없구나. 저는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잘 몰랐고 그 당시 남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검색해서 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검색할 줄도 모를 때였고 오로지 이제 그 사람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계속 사기만 당하는 것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 사람은 그게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남편은 거기서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자고 했어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나 이거 북한에 잡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라오스랑 북한이 진짜 가깝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거기서 잘못하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빨리 이 사람이 뭔가 태국으로 넘어가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라오스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계속 기다리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최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떠한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아이를 빨리 가지면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이 있으면 라오스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이 사람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태국에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기는 사기대로 다 당한 상태에서 아기도 가졌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었고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표현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경찰을 섭외해서 총 들고 와서 협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라오스에서 내일이면 태국에 넘어가야 되는 날인데 딱 요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 안 주면은 뭔가 총으로 쏘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사달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체를 하라 해가지고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에 태국을 엄청 힘들게 어렵게 넘어갔어요. 사람들도 다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싹 다 전 재산을 털리고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탈북 중에 이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영화 같은 순간들 있을까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22시간을 있는 시간이 죽을 것 같았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그 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잡는 사람들인 것 같고 쌀국수 먹으러 가도 쌀국수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 시골에 모텔 비슷한 시골에서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민박 같은 데도 들어갔는데 CCTV가 있으니까 북한이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오늘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심장이 그냥 저이면서 있었고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무슨 경찰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저 우리 잡으러 왔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이게 상황상 언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무조건 사람 섭외보다도 빨리 라오스 넘어가는 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 국경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지 저희를 지켜줄 사람을 섭외할 그런 여건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몰라도 저희는 아예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게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해외에서의 출산, 탈북 쫓기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지냈는데 한국에 온 뒤 돌아봤을 때 남편에게 그때 정말 우리 사랑했었지 하는 감정을 언제 다시 느끼셨나요? 결혼 생활처럼 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 거기서는 언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이제 불법으로 아이를 어렵게 출산을 했고 아이랑 제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숨어 지내고 저희는 이제 태국에서 한 1년 6개월인가 있었거든요. 정말 숨어 지내다시피 지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그렇게 생활 조건이 막 넉넉하고 숨 쉬어지지가 않아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마음이 쌓여가고 막 힘듦이 쌓여가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지라는 생각에 늘 팽팽한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 해, 두 해 지나서도 잘 모르다가 한 3년 지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크죠. 이게 그 순간에는 너무 절정에 있었어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지? 어떡하지? 막 이게 정말 급급했고 국적 없이 해외에서 숨어 지내는 게 너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없어 본 사람만 알지 국적 없이 해외에 숨어 있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생각만 해도 눈이 그냥 핑 돌아요. 국적 없이 떠돌던 적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다른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나라 한국 여권에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파워가 진짜 세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해외 나가게 되면은 오래 버는 것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 비자 없이 가는 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엄청 뿌듯하죠. 나도 이게 한국 여권 들고 내밀면서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 무슨 너희가 내가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데 너희가 나를 어찌하겠어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진짜 뿌듯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이게 처음보다도 한국에 계속 지내면서 감사함이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무디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해. 순간순간 숨 쉬는 것조차도 막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언니들에게 얘기하니까 언니들이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 너 시간 조금만 더 지나봐라. 더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야, 너 더 감사하게 되면 국뽕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게 처음부터 생기는 줄 알아? 진짜요? 언니 저 지금 국뽕이 생겨요? 그러거든요. 넌 그거 지금 약한 거야. 좀 더 살아봐. 더 생겨.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 뿌듯함이 계속 긍지감과 감사함이 엄청 커지는 게 요즘에는 K-팝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 노래를 들어도 작년에부터 제니가 아파트랑 엄청나게 유명했잖아. 빌보드라고 하던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보드 1위 한다 차트에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한국이 다 앞에 있냐 이런 생각하면은 그때 너무 뿌듯하고 축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먹고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잘 먹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끔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겠구나
저 사람들 지금 밥 없어서 밥 못 먹겠구나. 지금 저희 사촌 언니들의 사촌 형제들 나가서 뭘 하고 있겠구나. 장사하겠구나. 저 친구 떠올리면은 며칠 전에도 막 꿈꾸다가 갑자기 덩녀들이 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덩녀들이 나왔는데 막 눈물이 엄청 나가지고 자다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덩녀들이 북한에 가서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비록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응어리 같은 게 마음속에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 사는 사람들 떠올리면 마음이 늘 아프고 내가 탈북할 때 한두 명이라도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거야. 비록 나도 어렵게 오긴 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라도 같이 왔을 거라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딱 오니까 그냥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이제 살았구나. 왜냐면 해외에서 못 들어와서 너무 날이 서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렵게 온 거에 대해서 저는 동료들과 같이만 나누고 싶고 동료들 내가 한두 명이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도 늘 해요. 후회를 한다면 그거를 늘 후회해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 내가 데리고 나오면 나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겠구나. 그때 왜 나 혼자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한국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잘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감사함이 많아요. 일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일도 또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일 주는 사람들, 그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감사함이구나라는 생각에 늘 겸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많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일하다가 뭔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도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북한 식당 직원들은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스파이나 체제 충성 교육을 받는 연습생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며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북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스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충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외 나갈 때 충성심 이런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출신 성분, 토대 이런 것도 다 보고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식당에서 일할 때는 서로 충성심이 높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충성심보다는 식당의 매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충성심과 연결이 돼서 누가 가장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극을 시키면서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식당에서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나라에 돈을 상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죠. 북한 식당에서 공식 메뉴 외에 몰래 파는 금지 음식, 술 혹은 외화 거래 같은 것이 있었나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그 안에서 몰래 음식을 뭐 따로 팔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대신 해외 나와 있는 뭐 외교관이라든가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뭐 다른 거를 하는 게 없다 보니까 해외 나오면은 북한에 또 상납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들보다 그냥 뭐 의사로 해외 나갔다든가 뭐 외교관으로 해외 나왔다든가 할 때 장사를 해서 상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때 뭐 몰래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팔아서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캄보디아 있을 때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담배나 전자제품 이런 것도 많이 밀수해서 거래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대사관 사람들도 북한에서 정부에서 대주는 게 없다 보니까 자체로 알아서 무역 같은 거를 하면서 지냈고 식당 내부에서는 메뉴 외에 파는 음식은 없었어요. 북한 식당 근무 중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 뭐 생활총알을 기본적으로 매주 꼬박꼬박 하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었거든요. 해외 정작 나가보니까 자유롭지 않고 생활총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충성도를 과도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정업원들이 달러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 달러로 월급을 받는 금액이 한 달에 공식적으로 137달러였고 그거를 보너스로 사장이 더 준다고 해서 매달 100달러를 더 주게 얹혀줬거든요. 그럼 매달 월급이 237달러인 거죠. 거기서 종업원들에게 생필품이라든가 접시를 일하다가 깼다던가 컵을 깼다거나 하면은 그 월급에서 다 제해요. 제하고 제 손에 정작 돈이 한 달에 월급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한 20달러도 사인을 못한 적도 있고 마이너스 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사인을 하거든요. 월급을 달러로 이렇게 손에 받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사인할 때 늘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힘들게 쌓이는 그 돈마저도 그 북한에서 발전소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50달러를 갑자기 월급에서 뚝뚝 떼가서 발전소에다 버린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많이 억울했죠. 북한에 살았다면은 북한은 월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월급이 없으니까 떼갈 것도 없어요. 해외에서 일한다는 그 이유로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거기서 50달러를 또 빼가니까 그때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북한에서 50달러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흔하지가 않은 돈인 거예요. 엄청 귀한 돈인 거예요. 그 50달러 어쩌다 생기면은 저희 엄마는 진짜 한 해 식량을 사서 놔야 되겠다 할 정도 그런 큰 금액이었거든요. 당연히 뭐 평양에서도 물가는 엄청 비쌌는데 쌀값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50달러면 쌀을 그때 당시 50kg 정도 샀어요. 그때 당시 뭐 1달러가 8,000원 했으니까 0.5달러에 1kg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쌀을 그냥 50kg 사게 되면은 5개월 정도 내 식구가 뭐 5식구가 뭐 한 그 정도 먹고 산다 이렇게 계산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반년 식량이 해결될 만큼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해외에서 일한다는 그 이유로 떼가니까 엄청 억울하죠. 캄보디아 식당에서 모은 10,000달러를 모두 버려두고 탈북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할 때 만 4년 동안 일을 해서 10,000달러를 제가 모았거든요. 진짜 그 10,000달러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엄청 힘들게 모았어요. 그때 제가 식당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휴가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식당에 있던 사장이 저한테 너가 4년 동안 지금 일한 돈을 휴가 갈 때 가져갈래? 아니면 저한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가져갈래? 아니면 북한에 다시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그때 다 같이 합쳐서 가져갈래라고 물어봐서 저는 지금 이때다 하고 가져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휴가를 갈 때 4년 동안 모아둔 10,000달러를 가지고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평양에 그 돈을 가져가니까 평양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10,000달러 아파트는 엄청난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였거든요. 제가 2018년에 평양에 가보니까 10,000달러 아파트가 평양시에 이제 엄청 흔해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10,000달러 하던 게 다 40,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000달러 들고 갔던 거를 그대로 그냥 평범한 아파트 하나 사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한 거지?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집값이 그렇게 오를 일이냐 싶을 정도예요. 그 아파트가 한 번씩 무너진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돈 주고 저한테 가지라 해도 안 가질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오를 일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파트 같은 거는 시세도 안 나왔다고 해요. 김정은이가 들어와서는 아파트 건설에 엄청 집착을 하면서 평양시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김정은이가 선물을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거래하다가 잡히게 되면 끌려갈 수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그래서 암암리에는 그 시세는 나와 있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돌아다니는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다 쓰고 그리고 다시 진짜 이 돈 가지고는 평양에서 부모님 집 사드리고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라는 생각이 그냥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앞이 너무 캄캄했어요. 북한 규율과 캄보디아 문화가 부딪혀 벌어진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화 차이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캄보디아의 부자들이 가끔 식당에 많이 왔어요. 캄보디아의 부자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캄보디아라고 하면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돈 많은 부자가 있다고? 라는 생각에 이게 무슨 나라지? 라는 생각이 사실 그 캄보디아 나라를 보고도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나라에 부자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평양에 살던 것보다 완전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들 외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이 그때 당시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보고 한국 사람들을 계속 접하면서 북한이 진짜 못 사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제가 몸으로 진짜 이렇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북한 식당에 한국인 손님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좀 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경직되는 분들도 계셔서 함부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식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끔 말도 쏘아붙이면서 하고 못된 분들이 식당에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야 너희 뭐 정치 이렇게 반말하면서 뭐 김정은 얘기도 막 꺼내고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이제 그때 종업원들이 막 갑자기 김정은 얘기 꺼내고 하면은 정업원들이 막 발작을 하죠. 원스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식당에 출입 안 시키겠다 그러고 식당에서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안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저런 사람들까지 받아야 되니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손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는지 다 기억했다가 그날 이제 저녁에 다 적어서 버이원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한 테이블에 손님 있었던 테이블에 정업원이 2명,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버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럼 쓰는 것도 이제 서로 각자가 다르게 쓰거든요. 그럼 그날 이제 버이원이 3명을 다 호출해요. 호출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 묻고 조사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일단 식당 안에서는 팁이나 이런 것도 감추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할 때 CCTV가 뭐 봐봤자 콧구멍같이 보이겠지 엄청 작게 보이니까 팁 감추는 거는 못 볼 거야 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췄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손님이 그것도 눈치 있게 가방에서 100달러짜리 이렇게 쫙 말더라고요. 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주길래 저도 속으로 중국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손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팁 주게 되면은 다 상납을 하니까 주게 된다면 몰래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님이 가방에서 이렇게 몰래 말아서 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감췄는데 그날 테이블에 있었던 저랑 제 다른 동생이랑 2명이 버이원한테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대요. 그래서 다시 너 감췄지 않았냐 라고 해서 안 감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우리 말 맞추자 그랬어요. 그 같이 감춘 친구랑 그 친구도 안 감췄다 라고 얘기했고 저도 안 감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희 이렇게 거짓말 하겠냐 라고 하면서 엄청 큰 TV를 보여주는데 CCTV에 그 손님이 100달러짜리를 갚는 그 장면이 엄청 잘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CCTV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자백을 했죠. 사실 감췄다라고 하니까 진짜 조금 더 질질 끌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은 다 사람들 있는 데서 망신을 시키려고 했다가 봐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정 쓰고 싶으면 뭐 감췄는데 제가 뭐 사 먹고 싶어서 감췄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본인이 가만 놔뒀을 건데 그렇게 사람 피곤하게 그래 거짓말하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버이원실에서 나왔던 적도 있고 CCTV가 나중에는 그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각지대에서 정업원들이 팁이나 이런 것도 감출까봐 나중에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자동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이렇게 내려가게끔 다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다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팁도 감추고 싶었는데 월급보다 많으니까. 원수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인가요? 보여지는 충성심이 아닌 진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은 어떤가요?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보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충성심이 제가 봤을 때 높진 않았어요. 높은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성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무조건 선생님이 말하면 아라고 하면 아, 그냥 오라고 하면 오,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따랐던 거지 깊은 충성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김종일이가 죽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울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평양에서 개선문 쪽에 나가 있었거든요. 김종일이가 이렇게 관인가 거의 지나갈 때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개선문에서 사람들이 김종일이 지나가는 길이 뭐 따뜻하게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패딩을 다 벗어서 거기다 깔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 패딩도 거기다 깔았었는데 제 패딩을 깐 거는 그 김종일이가 죽어서 지나가는데 저희는 거의 새벽부터 거기서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먹밥을 싸가지고 새벽부터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몇 시간을 눈을 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치면 또 눈이 쌓이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김종일이가 곧 온대요. 그 패딩 깔면은 눈 안 치워도 되잖아요. 그 생각에 저는 아 그래 패딩을 깔아서 눈 안 치워도 되니까 빨리 보내자 이런 생각이었고 그냥 남들이 우니까 저는 그때 철이 없었나? 충성심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내가 울어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했고 제 살을 막 꼬집어 보기도 했고 근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이제 아빠 엄마가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어야 되니까 왜냐면 카메라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아빠 엄마가 진짜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혼자 있을 거고 그때 내가 엄청 서럽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는 손님들이 김종원이 얘기 막 하고 하면 후배 때는 언니들이 지켜보니까 원수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선배가 되면은 살짝 못 들은 척해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후배들이 막 손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싸울 때 그냥 뒤에서 보면서 키득키득죠. 아 나도 후배 때 저렇게 했지 하면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에는 충성심이 높은 척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잡혀가거나 반동이라고 멀리거나 갑자기 야 너 반동 집안이야 하고 추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양은 그 추방이 되지 말아야 된다. 평양에는 그 핵심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성심이 높은 척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지 예전에 비하면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서 못 살까봐 그냥 충성심이 높은 척하지 진짜 높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그 김일성 시대에 살아봤던 분들 그분들이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신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는 성장하면서 김종일이가 사탕을 줬냐 과자를 줬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충성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뭐 사탕이라도 줬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2012년에 그 아리랑 대집단체전을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를 했던 이유가 카드 섹션을 펼쳤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2012년에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주년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엄청 크게 하니까 김정은이는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김정은이가 나오면은 하도 못해. 정말 못해서 사탕하고 과자 정도는 줄 거야. 왜냐면 김정일 때는 점점 못 살아지면서 예전에는 뭐 다리미 주고 TV 주고 하던 게 김정일 때는 쭉쭉쭉쭉 사탕 과자만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2년이라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지금 처음 행사에 나오는 거니까 TV 하나 아니면은 적어서 사탕 과자는 주겠지라는 생각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탕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게 너무 또 귀하니까 진짜 사탕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뭐 비싼 사탕도 아니었고 북한에서 부르는 막사탕이 있어요. 되게 키로로 파는 막사탕. 그 막사탕이라도 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죠.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라서 충성심이 안 높아요. 그래서 북한 식당에서도 충성심이 높은 척만 했었어요. 손님들이 김정은 얘기 함부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누가 주변에 들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손님에게 반박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를 누군가 지켜보다가 야 너 그때 손님이 이런 말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라고 될까봐 길을 세우고 나를 세워서 말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김소아 TV를 보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소아 TV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